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또 다음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언어 치료를 할 때 자극 모방하는 치료사 중심 형태가 결국 언어의 본질을 충분히 다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다면은 한 가지 또 여기서 질문을 해봄, 좀 궁금증이 생겨요. 언어가 본질적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습득이 되고 사용이 되는 능력이라고 하면 왜 현재 실제 언어치료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치료사 중심의 목표와 활동을 정하고 치료사가 목표와 활동을 정하고 아동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치료사 중심 접근이 왜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게 왜 치료사 중심 접근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예, 절충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왜 전통적인 치료사 중심 접근법이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고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일단 단순히 치료사 중심 접근이 언어 발달의 본질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언어 치료가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제도화되고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형성된 학문적 전통과 임상 환경, 그리고 치료의 효과를 설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어떤 행정적 요구가 딱 뭔가 이제 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몇 퍼센트 뭐를 달성했다. 이러한 그 요구가 언어치료 중심, 즉 치료사 중심 접근의 형식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언어치료는 역사적으로 의학적 모델과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 영향을 받아서 발전해 온 거예요. 행동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의학적 모델을 근거로 해서 의학적 모델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기능적 결함에서 찾고 너의 잘못이야. 그리고 전문가의 진단과 중재를 통해서 그 아이의 장애를 개선하거나 교정하는 구조가 강조가 돼요. 또한 행동주의적 관점 역시 관찰 가능한 행동을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고요. 자극과 반응, 그에 따른 강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특정 행동의 빈도, 어떤 특정 행동의 어떤 정확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이러한 틀 안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치료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어떤 그 기술을 가진 개입의 주체가 되죠. 치료사니까요. 아동은 이러한 치료를 받는 대상이 되죠. 치료사가 주체가 되고 아동은 그 치료를 받아 변화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자리매김되는 거예요. 치료사는 어떤 언어 행동을 목표로 할 것인지 결정하고 치료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어떤 언어 행동을 목표로 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행동이 나타나도록 상황을 설계하거나 구조화시켜요. 그리고 아동의 반응을 관찰하고 강화합니다. 결국 치료사가 목표를 설정하죠. 치료사가 자극을 제시하죠. 아동의 반응을 통제하는 그 반응을 통제하는 이러한 치료 구조는 이러한 학문적 전통과 매우 높은 정합성을 가집니다. 또 중요한 이유는 치료사 중심 접근이 또 뭐냐면 치료의 성과를 비교적 수치화해서 정확히 보여주기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표 어휘를 몇 번 산출했는지, 어떠한 퍼센트, 특정 문법 형태를 몇 퍼센트로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치료 전과 후, 전후의 점수가, 수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기록하면 치료가 진행된 정도를 부모든 다른 치료사든 누구든 비교적 간단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치료의 진행 정도를 누구든지 간단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표 행동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수행 빈도를 기록해요. 그리고 일정 기간 이후에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는 치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무언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뭐 치료 효과를 남들에게 설명하는 데에도 편리해요. 아주 좋아요. 그쵸? 여기까지는 아주 부정하지 않아요. 이러한 측정은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치료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측정하기 쉬운 것이 곧 가장 중요한 치료 성과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에요.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 측정하기 쉬운 것이 그것 자체가 중요한 치료 성과일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치료실에서 측정이 됐다고 쳐요. 뭐 특정 단어를 80% 정확하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은 비교적 쉽게 기록할 수 있죠. 치료실에서는요. 그러나 아이가 이전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지, 혹은 자신의 경험을 상대와 조금이라도 공유하려는 시도, 이런 비언어적인 시도들도 있을 수 있죠. 시도가 늘었는지, 혹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표현을 바꾸는지, 함께 놀이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졌는지와 같이 이러한 변화들은 한두 개의 숫자로 수치화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렇다고 이러한 변화가 덜 중요한 것은 또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변화들이 언어를 실제 의사소통 수단으로 바라본다면 이러한 변화가 언어 발달의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호작용의 질이나 자발적인 의사소통, 공동의 관심사, 그 다음에 정서적 교류와 같은 요소들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변화도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회기의 치료 전후를 비교해서는 정확히 수치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면에 치료사가 목표를 미리 정하고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그죠? 네?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치료사 중심 접근법은 어때요? 단기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설명해야 하는 임상 및 행정 환경과 자연스럽게 결합하기 쉬웠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언어치료 서비스의 그 운영 체계 역시 이러한 경향을 어느 정도 강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우처라든지 교육 및 복지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체계에서는 이제 서류를 쓰고 그거를 뭔가 체계화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시간과 회기수, 치료 목표, 중재 내용,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정도와 같이 기록 가능한 정보를 중심으로 치료 과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치료사는 제한된 시간 안에 무엇을 했고 어떤 목표를 다뤘으며 그 결과 아이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는 아이의 관심을 충분히 따라가면서 상호작용이 어디로 발전하는지 기다리는 방식보다는 어때요? 치료사가 미리 준비한 과제를 통해서 어떤 특정 목표 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훨씬 더 관리하기 쉽겠죠.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치료사에게 직접적으로 아동을 통제하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측정 가능하기 쉽고 기록하기 쉽고 설명하기 쉬운 어떤 치료 형태가 결과적으로 더 많이 선택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제도적으로.
그리고 이게 또한 치료사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도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언어재활사를 이제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다양한 언어 검사를 실시하죠. 저도 그랬지만은 예전에. 그 다음에 결과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장단기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특정 언어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중재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임상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거와 상대적으로 아이가 아동의 관심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지, 이거와 반대돼서 아이가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관찰할 건지, 자연스러운 놀이 안에서 의사소통의 기회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혹은 아이가 주도하는 활동을 성인이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부모가 일상의 상호작용 속에서 아이의 발달을 지원하도록 어떻게 코칭할 것인지와 같은 이러한 영역은 치료사의 교육 경험이나 기관에 따라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결과 처음 임상에 들어간 치료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죠? 목표를 정하고 교구를 준비하고 질문을 하고 정반응을 유도하는 구조가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치료 방식이 됩니다. 아이가 무엇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치료사가 계획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치료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에게도 오늘 어떤 목표를 몇 회 실시했고 어느 정도 수행했다고 설명하기도 훨씬 쉽죠. 이것을 봤을 때는 보호자의 기대 역시 이러한 치료사 중심 접근법이 된 이유,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호자의 기대도 치료사 중심 접근법이 널리 지금까지 이어져 온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늦어서 치료실을 찾은 부모가 당연히 전문가가 이제 아이에게 무엇을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당연히 기대하죠. 치료사가 아이에게 질문하고 반복해서 연습시키고 틀린 표현을 교정하는 모습은 부모가 밖에서 봤을 때 매우 현명하고 명확한 치료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치료사가 그냥 아이의 놀이를 기다리고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아이의 표현에 반응하면서 상호작용을 확장하는 모습은 누군가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안에 전문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때때로 그냥 단순히 아이와 놀아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따라서 치료사가 보다 지시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은 보호자에게도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어떤 안정감? 그죠? 전문가가 치료를 주도하고 있다. 치료를 주도하고 있으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뭔가 가르치고 개입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제공하기 쉬워요. 치료사가 적극적으로 지시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은 이러한 기대 역시 치료사 중심 접근법이 오랫동안 유지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료사 중심 접근법을 단순히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구조화된 과제와 직접적인 교수, 반복 연습이 필요한 순간은 당연히 있고요. 특정 언어 형태를 처음 경험하거나 좋은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특정 기술을 뭔가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할 때는 치료사의 보다 직접적인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죠? 치료사의 주도를 하는 게. 문제는 이러한 방법이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언어 치료 전체의 기본 구조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야 되는데 언어 치료 전체의 기본 구조가 되어 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고, 언어가 결국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의미를 공유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면서 함께 활동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능력이라면 치료 역시 이러한 언어의 본질적 측면을 충분히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언어 치료에서는 단순히 치료사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아동이 목표 행동을 몇 % 수행했는가 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려는 시도가 증가했는지,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받아들이는지, 의사소통을 스스로 시작하는지, 대화와 놀이의 주고받기의 턴이 길어지고 있는지, 치료실에서 사용한 언어가 실제 생활에서도 자발적으로 사용되는가와 같은 변화를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결국 치료사 중심 접근이 오랫동안 이제 유지되어 온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이 접근법이 언어 발달의 본질을 잘 반영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전문가 중심의 어떤 학문적 전통, 지금까지 내려져 온, 그다음에 측정 가능한 성과를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정 구조, 그다음에 치료사 교육의 방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기대하는 치료사다운 모습, 치료다운 모습이 서로 맞물린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시 질문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언어 치료는 치료사가 계획한 언어 행동을 아이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아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경험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언어를 스스로 필요로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하는가? 라는 거죠. 어쩌면 앞으로의 언어 치료에서 필요한 변화는 새로운 치료 기법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사 중심을 다시 어디에 둘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인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과학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절충적 접근법, 아동 중심 접근법, 치료사 중심 접근법과 관련한 논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